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규뉴 캐스터님께서 잘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많은 분들께서 많은 정보 또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엔비디아 아마 특집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시장 자체가 정말 뜨겁게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먼저 프리마켓을 잠시 제가 말씀드리면 나스닥이 약 1.5% 가깝게 상승하고 있고요. S&P 500 1.1%, 다우존스는 0.5%가량 현재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프리마켓에서 또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지 하나씩 좀 짚어 나갈 텐데 오늘 메리츠증권의 한태영 과장님과 함께 이 이야기 같이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또 최보 앵커와 김민 캐스터와 함께 또 기업 이야기 뉴스 하나씩 짚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한태영 과장님 또 빅테크 좋아하시니까 엔비디아 실적 발표 어떻게 보셨어요? 너무 좋았죠, 일단. 너무 디테일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네. 너무 디테일하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이제 다 해야 되니까 미리 보기. 저희 컨텐츠군요 오늘. 네, 우리 컨텐츠이기 때문에 그거 넘어오시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위기 총평. 한 줄 요약. 한 줄 요약. 먼저 하면 노벨 평화상은 젠슨왕이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사실 노벨 평화상은 어제까지는 탈모약 만든 사람이 노벨 평화상 받아야 된다 생각했는데 오늘은 이제 젠슨하게 넘기는 걸로. 예, 맞습니다. 예. 아, 끝이죠? 예, 알겠습니다. 야, 정말. 아니, 아까 콘텐츠 뺏어가지 말아요. 정말 안 넘어오시네요. 예. 좀 이따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뉴스를 하나씩 좀 체크를 하면서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할까요? 뉴스는 누가 하는 거죠? 아니 오늘 왜 이렇게 손발이 다들 안 맞는지. 뉴스 누가 하는 제가 겁니까? 사실 이 종목성으로 저희 엔비디아를 좀 풀로 하기로 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 FOMC 의사록 관련해서 너무 묻힌 것 같아서 여기서 잠깐만 체크하고 바로 엔비디아로 넘겨주면 어떨까요? 어떤 잡다한 뉴스 먼저 네. 하고 그쵸. 그다음에 이제 메인 뉴스로 가죠. FOMC가 그래서 이게 잡다한 뉴스가. 아예 안 짚고 가기에는 오늘은 FOMC는 잡다한 뉴스예요. 그렇죠. 엔비디아 때문에 묻혀가지고 그렇지. 사실 아예 안 짚고 가기에는 좀 연준 그렇죠. 이사들이 서운해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도대체 저희 지금 뭐 하는 거죠?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 노동통계국이 10월 고용보고서 발표를 취소를 했죠. 이 때문에 다음 달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조금 더 떨어졌다라는 점도 좀 짚어드리고요. 이 실업률을 포함한 주요 데이터는 12월 10일 연준 회의가 끝난 뒤인 12월 16일 11월 보고서와 함께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10월 FOMC 의사록에서도 분위기가 비슷했는데요. 이 여러 연준 위원들이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금리를 동결하는 게 적절하다.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 시장 심리도 사실 그렇게 좀 좋지는 않았는데 노스라이트의 크리스 자카렐리는 AI 인프라 투자 열풍이 혹시나 좀 거품일 수 있다라는 우려감을 좀 더하긴 했는데 사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이게 약간 이런 말들이 거의 묻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트레이드 스테이션의 데이비드 러셀도 데이터 공백과 또 관세 문제까지 아직 잔존하기 때문에 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또 평가를 했습니다. 사실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 이제 사실 매파적인 기조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지표가 안 나온다는 것 자체가 금리를 내릴 만한 타당한 이유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만하기 때문에 좀 안 내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궁금한 점이 12월은 동결이라고 한다고 하면 1월부터는 어떻게 바뀔지가 좀 궁금합니다. 아니 일단 많은 참석자들이 금리 동결을 원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많은 참석자들 중에 누가 표결권이 있고 누가 표결권이 없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참석자들이 금리 동결을 원했다고 해도 금리 동결이 결국은 그 방향성으로 안 갈 수도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뭐 이번에 FOMC 뭐 앞서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뭐 잡다한 뉴스라고 했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뉴스입니다. 사실 중요한 뉴스고 지금 FOMC 저도 뭐 여러 가지 뭐 지표나 데이터들 뭐 물론 그 데이터가 완전하지 못한 데이터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여러 상황을 좀 봤을 때는 너무나도 이제 저소득층이나 힘들어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체감 경기 자체가 엄청나게 위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이 금리 동결을 해서 다음 FOMC가 넘어가는 그 구간 자체에서 트럼프 대통령 뭐 지지율이나 뭐 여러 가지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긴 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물론 지금 폴리마켓에서 뭐 65%, 68% 넘는 금리 동결을 지금 전망하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60%, 70%까지도 사실상 모른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시장이. 그러니까 왜냐면은 우리가 금리 인하를 94%까지 보고 있었던 게 지금 30%까지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은 조금 시간, 한 20일 정도 남아있으니까 FOMC까지. 그때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전반적인 어떤 상황을 봤을 때
닉 팀라우스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오늘 닉 팀라우스가 네. 아주 아슬아슬한 승부가 될 것 같다. 이번 12월 FOMC가. 그러니까 그조차도 그 연준의 빨대라고 생각하는 그조차도 약간은 나도 모르겠다. 약간 이렇게 이야기를 나온 거거든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이제 12월 FOMC 자체가 외부 사람들이 이걸 전망하기 자체가 너무나도 지금 어찌 보면 힘든 상황이어서 뭐 제가 뭐 주졸주졸 많이 얘기했는데 아니, 모르겠답니다. 아니 이 셧다운이 너무 오랫동안 장기화가 되면서 데이터가 사실 너무 부재한 상황이잖아요. 예. 뭐 거기에 대해서 해석들이 좀 분분한 것 같은데 맞아요. 크리스토퍼 연준 이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데이터는 사실 참고를 하려고 하면 차고 넘친다. 없다고 볼 수가 없다. 근데 사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네. 많으려고 생각하면 사실 많고 맞아요. 없으려고 생각하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석을 과연 그 표결권이 있는 사람들이 네.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그러니까 금리라는 게 사실 연준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것 자체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경기가 안 좋아서 경기가 좋아서 경기가 좀 안 좋네 금리 뭐 내려 이렇게 판단하기가 정말 힘든 게 뭐냐면 지금 다른 국가들이나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 부양책을 또 내놨고 금리 인상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이 많은 국가들의 어떤 금리 차에 따라서 전 세계 그 자금들이 막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25bp 우리에게는 그냥 25bp 금리 인하지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이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엄청난 하나의 방향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 글로벌적인 어떤 자금의 유동성을 우리가 고려했을 때 그런 부분도 아마 연준 입장에서는 또 고려해봐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많은 이제 금리 정책들을 봤을 때 그리고 지금의 뭐 약달러 기조를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제조업을 키워야 되는데 이 만약에 뭐 달러가 좀 높아진다든지 예를 들면 금리 동결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면 다른 나라가 상대적으로 이 통화 가치가 약세가 되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도 미국 입장에서 용인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복잡한 상황이 지금 막 벌어질 수밖에 없어서 네. 이게 지금 불안정한 데이터 하나로 금리를 그냥 한 번에 결정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상황인 거죠. 사실상. 과장님은 저희 그 콘텐츠 뺏어가지 말라 그랬다고 너무 너무 안 뺏어가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오늘 아마 제가 끝날 때까지 컨텐츠 안 뺐을 것 같아요. 계속 진짜 보고만 계세요. 그냥 계속 예. 들으면서 저도 계속 생각하는 게 예. 금리가 원래는 주가랑 굉장히 연관이 컸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연관성이 좀 떨어지기 시작을 하죠. 했거든요. 네. 그게 저는 9월부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방송 나왔을 때부터 이제 앞으로 이번 분기는 별로 금리와는 매크로가 상관없다. 매크로가 크게 중요하지 않을 거다. 매크로보단 기업 실적 그리고 기업 실적이 진짜 중요할 거다라고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운 좋게 잘 맞아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기분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딱 말씀하신 환율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실 말도 안 되잖아요. 미국 금리보다 한국 금리가 훨씬 낮다는 게 그쵸. 말도 안 되고 맞아요. 그럼 외화 빠져나가는 거 뭐 당연한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환율이 1,400원대 후반대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중후반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기조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더 강하게 들었던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사실 우리가 지금 가장 집중을 하고 있는 게 어쨌든 눈앞에 금리 인하니까 12월에 금리 인하를 하느냐 12월에 금리 동결을 하느냐 여기에 시장의 모든 초점이 좀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내년에 파월 의장이 이제 물러가고 새로운 연준 의장이 취임을 하고 하면 뭐 이거는 뭐 음모론일 수도 있고 그냥 제 생각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뭔가 오른팔에 해당되는 인물이 될 확률이 사실상 높아 보이는데 99.9999%인데 그러면 사실상 기조가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로 결국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12월에 한 번 금리 동결에 대한 그게 그렇게까지 크리티컬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이슈인 것인가? 예. 그래서 저희 이제 프리마켓 뉴욕에서 나오시는 많은 전문가분들께서는 이번 금리가 그러니까 이 금리 결정 때문에 혹시 시장이 뭐 실망해서 소위 막 뭐 조정을 준다든지 이렇게 되면 오히려 매수 기회다 이거는 저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뭐 그런 의견들도 이제 많이 나오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것만 들리거든요. 사실 딴 건 다 안 들리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도 연준의 입장이라는 게 있는데 올해 만약에 인하를 하고 내년부터 그냥 쭉 동결을 하는 건 시나리오에 없는 거겠죠? 왜 시장이랑 반대로 가려고 하세요? 시장이랑 싸우면 안 되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는 거 따라가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시장 하고 vs 민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FOMC 의사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짚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오늘 사실 엔비디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좀 듣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엔비디아 이야기로 바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최부하 앵커를 통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대망의 엔비디아 실적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분석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다각도로 분석해봐야 할 포인트들이 정말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실적 발표, 그리고 그에 따른 성명문 짚어드릴 거고요. 이 두 번째로는 그 이후에 진행됐던 컨퍼런스 콜에서 나왔던 핵심적인 발언들 함께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로는 그 다음, 그러니까 Q&A에서 과연 어떤 주요한 논제들이 오고 갔는지까지 짚어본다면 정말 오늘 우리 프리마켓 뉴욕은 엔비디아 총정리가 가능할 것 같다. 저희 방송만 보시면 엔비디아 실적 오늘 어떻게 흘러갔는지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빠르게 수치부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엔비디아의 엔비디아가 어디 갔을까요? 제가 엔비디아 빠르게 틀어드리고 넘어갈게요. 실적 수치를 보여드려야 되니까 여기 보이시죠? 엔비디아의 3분기 EPS는 $1 30센트, 매출은 570억 1천만 달러로 모두 예상치를 웃도는 더블비트를 달성을 했고요. 이 매출의 경우 전년비 62% 급증의 사상 최고치로 기록이 됐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도 전년비 66% 증가해 역대 최고치인 512억 달러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 전체 매출의 90%에 육박하는 규모죠. 이 NV링크, 인피니밴드, 스펙트럼 X, 이더넷 등이 모두 여기에 기여했다고 하고요. 이 게이밍 부문 매출은 전년비 30%, DGX 스파크가 주축이 됐던 프로페셔널 시각화 부문 매출은 전년비 56% 많아진 각각 43억 달러, 그리고 7,600만 달러로 보고가 됐고요. 이 자동차 부문 매출도 자율주행 솔루션 덕분에 전년비 32% 상승한 5억 9,200만 달러였습니다. 엔비디아는 다음 분기, 즉 4분기에도 이러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봤고요. 4분기 매출 가이던스는 예상치를 웃도는 650억 달러로 제시가 됐습니다. 엔비디아의 이 같은 어닝 서프라이즈는 당연히 AI 관련 투자의 증폭에 기반했다고 하는데요. 이 최신 GPU 아키텍처인 블랙웰의 주문량이 가장 주요했겠죠. 이 젠슨왕 엔비디아 CEO는 블랙웰의 판매량이 차트에 표시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이 클라우드 GPU는 품절 상태라며 AI의 선순환 구조에 진입했다고 강조했고요. 이 그간 모두가 주목했던 AI 버블론을 잠식시키기에는 충분한 듯 보입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간밤 정규장에서 2.8% 상승했고요. 현재 프리마켓에서도 5% 가까운 추가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실적 수치를 저희가 이제 하나씩 좀 봤는데, 이번에 뭐 데이터 센터의 매출 비중 자체가 약 한 90%, 그리고 시장에서 또 열광했었던 총 마진율이 75%라는 정말 엄청난 실적 발표를 좀 보여줬고, 물론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62% 매출 성장률을 보여줬고, 이것도 정말 뭐 말도 안 되는데, 뭐 정말 이런 것들이 시장 자체를, 그러니까 기준점이 워낙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엄청나게 또 비트를 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일단 열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프리마켓에서 약 4.8%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중요한 건 이제 엔비디아 하나만 올라가냐? 그게 아니에요. 연결돼 있던 모든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와 연결돼 있었던 또는 데이터에 대자만 들어간 기업들 전부 다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양자 컴퓨팅. 그렇게 연결되어 있을까? 그냥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형님들이 가니까 나도 이제 가자. 여기 슈마컴도 지금 엔비디아보다 상승률이 더 높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부 변동성이 큰 기업들은 뭐 8%, 뭐 10%, 뭐 15%씩도 올라가는 기업들도 있고, 그 외에 AMD는 경쟁 업체인데 AMD도 올라가.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쟁 업체들까지도 같이 그냥 올라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AI라는 것 자체가 엔비디아가 잘해나가고 있구나를 떠나서 AI라는 것은 지금 버블이 전혀 아니구나라는 해석이 나왔다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하나씩 뭐 수치로 좀 나오고 있는데, 이 수치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셨어요, 사장님은? 일단 진짜 너무 충격받았고요. 저도 엔비디아 긍정적인 거죠? 긍정적으로 너무 충격을 받았고, 저도 오늘 엔비디아 실적이랑 콩콜 보려고 새벽 5시 알람 맞춰놓고 이제 실적을 보려고 이제 기다리는 와중에 주가들을 다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장 발표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경계감이 워낙 높다 보니까 긴장을 하고 있었고, 여기에서 진짜 너무 충격적인 게, 원래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세 가지, 매출액, EPS, 가이던스,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 매출액은 뭐 무슨 전년 대비 62%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니 메타 때랑 너무 분위기가 다른 거 아니에요? 메타는 이제 잊으셔야죠. 뭐라고? 메타 이제 잊어야 된대요.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엔비디아의 시대로. 메타는 최근 기사 보시면 나쁜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죄송해요. 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도 다음 분기에 이제 16% 증가를, 그러니까 650억 달러 정도면 이제 16% 정도 증가하는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수치를 보면 진짜 웬만한 스타트업보다 매출액 상승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아까 관련주들도 다 같이 올라갔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진짜 핵심인 게 최근에 그 빅테크들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시장에 굉장히 우려가 가득 차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특히 메타를 시작으로 과도한 캐펙스 죄송해요. 저는 아니고 과도한 캐펙스 투자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나지 않는다라는 우려감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번에 엔비디아가 그 모든 고민들을 다 종식시켜버린 실적 발표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모든 우려들을 종식시켜 버리셨다고 했는데 저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진짜 엔비디아 이번 실적이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AI 버블론이 완전히 다 이제는 사라진 수준이라고 보세요?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보기는 조금 뭐 어려운데 뭐 지금 더 커지고 있는 시장의 초입 단계라는 걸 증명해낸 실적이거든요. 이게 왜 이런 얘기까지 조금만 더 이제 딥하게 들어가 보면 데이터 센터 하이퍼스케일러에서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짓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당연히 토지도 사야 되고 전력도 사야 되고 냉각 장치 사야 되고 서버 사야 되고 GPU 사야 되는데 GPU가 전체 하이퍼스케일러 데이터 센터 건설 비용이 거의 한 40%가 넘게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40% 넘게 들어가는 애들이 얼마만큼의 주문량을 보여주고 있느냐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가 추가로 얼마나 증설되고 있는지를 예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엮여 있는 게 다 이제 메모리 반도체 뭐 그리고 통신 부품 뭐 냉각 그리고 네오 클라우드 이런 업체들까지 다 같이 올라가 버리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좀 이따 보아 앵커가 말씀해 주시겠지만 뒤에 Q&A에서 굉장히 재미나고 중요한 내용들이 많았었거든요. 진짜 우리 대중들이 너무 궁금했던 내용들을 다 물어봤더라고요. 진짜 다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네. 엄청 멋있게 좀 반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되게- 반했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끝나는 거예요. 보안커님의 말이랑 좀 비슷한 맥락으로 조금 더 저분은 여쭤- 말하는 것보다 생각이 99%라서 본인이 어떤 생각이 들어오면 말을 안 하기 시작해요. 아 그래요? 아니 근데 뭐 요걸로 살면 끝. 저 근데 그래요. 하나만 더 여쭤보고 네. 싶은데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근데 엔비디아가 AI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세요? 그렇게 해석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죠? AI를 그러니까 약간 만드는 회사, 부품을 만드는 회사에 저는 그래도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드웨어를 깔아주는 그쵸, 회사다. 그쵸. 근데 그래서 뭔가 AI를 버블을 아예 잠식시키기에는 실적이 좋은 것만으로는 완전히 또 해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숏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 걱정. 팀장님 도와주세요. 여기에 지금 대답하고 싶지 않으세요. 도와주세요. 나는 이 질문 받고 어떻게 대답하나 나는 보고 있었어요. 이게 위험한 말이거든요. 지금 다들 기분 좋아했거든요. 네, 죄송해요. 제가 요즘 요즘 어디 꽂히셨어요? 그 영화를 보고 예. 빅쇼트를 보고 빅숏을 보고? 다시 이렇게 돌아왔어요. 빅숏을 보고 지금 이제 숏에 지금 생각이 많이 드시는구나. 일단 뭐 이거를 이제 설명하기가 정말 이제 한데 제가 이제 요거 하나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많은 데이터 센터에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이 상승하는 건 맞습니다. 네. 맞고 그러면 지금 그래 그럼 이제부터 AI 랠리냐라는 관점과 지금 기업들이 좀 품고 있는 어떤 부채에 관련된 문제는 조금 다른 얘기긴 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라는 기업 자체가 AI가 버블이 아니다라는 걸 불식시킨 건 맞지만 네. 이게 그 기업들의 그러니까 AI 시대에서 어떤 기업들이 핵심 플레이어로서 할 수 있느냐는 조금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핵심 플레이어 중에 완전히 그냥 황제에 있는 상황이고 이와 연결돼 있는 많은 기업들 그럼 저 기업도 뭐 플레이어고 저 기업도 플레이고 이렇게 될 수 있느냐 그건 조금 다른 얘기니까 왜냐하면 기업들의 어떤 포지션도 다를 뿐더러 그 기업들의 현금 흐름 자체가 다 다르고 여기서 본인들의 AI 패권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이냐는 그 기업마다 하나씩 우리가 좀 뜯어봐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여전히 오라클에 대한 CDS 프리미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부실 비율 같은 이런 앞으로 이 기업이 뭐 좀 망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위험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여전히 또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도 많은 뭐 코어 이브도 마찬가지로 그 CDS 프리미엄 자체가 여전히 약간은 높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AI 불식이 됐다. 부채도 문제가 안 돼라고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다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것들은 위에서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거는 엔비디아라는 그 기업은 좋고 AI도 좋지만 이게 기업별로 우리가 하나씩 좀 뜯어봐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좀 재편화할 때는 지금까지는 야, 너 뭐해? 너 데이터 센터해. 그럼 막 주가가 올라가고 너는 뭐해? 나 AI 이제 해보려고 하면 주가가 올라가고 이랬는데 이제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가이던스가 나오면서 이 기업은 생각보다 가이던스가 별로네? 뭐 이 기업은 생각보다 가이던스 좋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재편해 나가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점에서는 오히려 엔비디아가 증명을 해줬지만 오히려 우리가 역으로 돌아가서 3분기 실적 발표를 다시 뜯어봐야 돼요. 사실상 내가 만약에 이번에 핵심 플레이어를 좀 가져가겠다 네. 이런 생각 들면 그런 기업들로 우리가 좀 우량한 기업들로 좀 모아가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제 심리는 조금 불식시켜줬고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최선의 대답입니다 지금. 그렇군요. 자, 하여튼 저도 이게 그렇습니다. 팀장님이 막아주시는 시간 동안 저도 곰곰이 생각을 좀 해봤는데 네네네. 제가 지금 이제 대표 구글남이 되어 있잖아요. 네. 드디어 제미나이 3.0이 나왔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번 주에도 제가 아마 이번 달 내로 나올 거라고 예상을 계속 하고 있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그 제미나이 3.0이 나오고 난 이후에 좀 약간 압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딱 봐도 압도하고 있고 사용자 수랑 이런 부분에서 이제 구글이 더 앞서 나가는 모습을 아마 연말쯤부터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가도 이에 맞춰서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그 엔비디아가 이제 탑 플레이어 중에 한 명이지만 구글도 같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AI에 대한 우려보다는 조금 더 이 시장이 정말 초입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제가 그 이제 구글도 어찌 보면은 뭐 미국의 빅클라우드 기업 중에 뭐 당연히 뭐 독보적인 존재고 우리 아마존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렇게 세 가지의 어떤 우리 클라우드 기업들을 좀 보게 되면 주가의 방향이 좀 완전히 좀 다르긴 해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은 조정을 주더라도 정말 심하게 확 주고, 근데 알파벳은 너무나도 선택을 받은 것 같아요. 일단 시장에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조정을 주더라도 거의 지금 사상 최고치 어디도 사상 최고치를 뚫고 또 올라가다가 뭐 약간의 좀 윗골이 달긴 했지만 그러한 계속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 힘 자체가 너무나도 지금 강한 상태니까 이런 클라우드에서 AI의 핵심 플레이어로는 제가 볼 때는 시장에서 이미 알파벳을 선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물론 지켜봐야겠지만 지금까지는 알파벳이 그래도 구글맨으로서 구글남으로서 잘 뭐 선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앞으로도 저는 그러니까 저 과장님께서는 구글이 계속 이 시장을 재편해 나갈 거라고 좀 보고 계세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이번에 GPU가 생각보다 더 많이 팔려서 전 좀 놀란 부분도 있거든요. 원래 구글이 이제 그 풀스택으로 전부 다 가져갈 수 있는 회사다 보니까 TPU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어서 GPU가 좀 꺾이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없었던 건 아니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GPM이 거의 75% 정도가 나왔는데 이렇게 솔직히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이렇게까지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이유가 구글의 TPU 때문입니다. 가격 경쟁에 따라서?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살짝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데이터 센터 지을 때 GPU가 40%를 가져가는데 마진율이 너무 높잖아요.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구글 이런 클라우드 업체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깎아달라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오픈 AI한테 판매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의 할인된 금액으로 GPU를 판매한 내역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그런 부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독점 체제가 전혀 깨지지 않은 것 같다. 이번 실적만 봤었을 때는 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실적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일단 수치는 좀 지켜봤고, 이번에 뭐 투자 심리적인 부분에서도 일부 좀 불식이 되는 부분은 아마 지금 프리마켓 보시는 분들은 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엔비디아를 우리가 뭐 수치만 보는 게 아니겠죠? 조금 더 그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이야기가 좀 나왔는지 그 워딩을 또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는 실적과 함께 나온 성명에서 나온 내용이었고요. 지금부터는 실적 발표 이후에 진행됐던 어닝콜에서 나온 핵심 발언들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어닝콜에서는 티핑 포인트, 그러니까 전환점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한 게 특징적이었다고 하는데요. It's at a tipping point, not a bubble. 그러니까 전환점이지 AI는 더 이상 버블이 아니다라는 말들이 여러 차례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버블 알아들었습니다, 저는. 티핑 포인트. 이 티핑 포인트라는 말은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마케팅 업계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로 알고 있는데 이 용어가 어떠한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균형이 붕괴가 되고 그 이후부터 뭔가 극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 엔비디아가 주장한 티핑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라고 하는데요. 이 CPU에서 GPU로의 전환, 또 전통적인 머신러닝에서 생성형 AI로의 전환, 그리고 소프트웨어에서 물리적 AI, 그러니까 로봇과 엣지로의 전환. 엔비디아는 이 세 가지 전환 모두 자사의 플랫폼에서 대응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클라우드부터 엣지 그리고 로봇까지 하나의
아키텍처로라는 키워드가 언급이 됐다고 합니다. 이 황 CEO는 AI 생태계가 급격하게 확장 중이며 더 많은 새 모델, 더 많은 AI 스타트업이 다양한 산업과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AI는 이제 모든 곳에 침투해 모든 일들을 동시에 하고 있다라고 말했고요. AI의 거품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지만 우리의 관점에서는 전혀 다르다며 클라우드 기업들 사이에서 우리의 칩에 대한 선호도는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 블랙웰의 공급난 문제에 대해서는 공급망이 철저히 계획돼 있다며 공급이 부족해 매출이 제한될 일은 전혀 없다고 일축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구형인 호퍼의 경우 데이터 센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에서 25% 정도였고 현 세대 블랙웰은 30% 내외인 반면 차세대 루비는 그보다 높을 것이라며 내년 하반기 루빈의 상용화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로드맵까지 재확인한 부분이 강력한 포인트였고요. 이로 인해서 2025년과 2026년 매출 목표치인 5천억 달러를 초과할 것이라는 기대감까지 한층 더 고조가 됐습니다. 참고로 호퍼의 이번 분기 매출은 약 20억 달러 수준이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루빈에 대한 원가 부담이 있겠지만 수익성을 유지하겠다라는 말도 함께 남겼는데요. 즉 HBM3E 대비해서 HBM4의 단가 인상도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이를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의 내년 상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져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금분기 실적 자체는 당연히 아주 좋았고요. 또 단기적으로는 차후분기 실적 역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지는데요. 다만 우려 요인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에너지와 전력 부지 등의 확장이 AI 인프라 확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공격적인 AI 생태계 증대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부분은 일종의 리스크로 언급이 됐고요. 또 막대한 투자를 감행하고 있는 다른 빅테크들과의 경쟁 심화 역시 경계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장애물은 중국 시장으로의 제한이겠죠. 중국발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했다며 이번 분기 실적과 다음 분기 가이던스 모두에 중국향 데이터 센터용 컴퓨팅 매출은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덧붙였는데요. 향후 미국과 중국 정부를 모두 설득해 중국 시장으로의 진출을 다시 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고요. 그러면서도 결국 미국이 AI의 승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로는 하이퍼스케일러와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들의 자본 지출은 연간 약 6천억 달러 수준으로 높아졌다는 내용도 나왔고요. 최근 오픈 AI와의 1,000억 달러 파트너십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건으로 완료된다는 보장도 없고 완료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재확인했습니다. 아직 데이터 센터 구축 시점과 각 센터의 비용도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잘 알고 있다며 발표와 실제 계약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고 부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뭐 사실 이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뭐 시장에서도 이 어감에 대해서 집중도 하고 단어 선택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몇몇 이제 외신에서는 전례 없는 어떠한 강경한 발언들, 네. 전례 없는 발언들을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들도 나오고 평가도 좀 나왔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이거 버블 자체가 아니라 티핑 포인트다. 뭔가 이 산업 자체가 뒤집히는 어떤 전환점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 버블 자체를 완전히 또 일축시키는 그냥 산업이 그냥 발전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일론 머스크도 이제 그런 상황에서 더 또 이제 도와줬죠. 사실상 이제 앞으로는 이 여러 가지 AI나 이런 혁신을 통해서 우리가 직업을 가져도 될까 말까라는 그 옵션에 놓여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AI라는 것 자체가 생산성을 어마어마하게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또 나타내는 거고. 자, 그래서 이런 컨퍼런스 콜에 대한 이야기들도 상당히 지금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평가가 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월가에서도 아마 이런 것들 보고 뭐 골드만삭스, JP모건, 모건스탠리 다 분석을 할 거예요. 분석해서 아마 오늘 밤이나 내일 정도가 되면은 또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 보고서들이 막 쏟아져 나올 텐데 일단은 그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한번 저희가 또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번 컨퍼런스 콜 아침에 보셨을 거 아니에요, 직접? 네, 보고 있었어요. 보시면서는 어땠어요, 그 느낌이? 일단 첫 번째로는 정말 자신감이 넘치는구나. 자신감 넘쳤죠, 맞아요. 라는 걸 많이 느꼈고요. 방금 아까 보아 앵커가 정리해준 내용들 중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시장의 의문들이 있었는데 일단 첫 번째로 구형 호퍼에 대한 언급이 사실 이렇게까지 해줄 수 있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구형 호퍼에 대해서 마이클 버리가 숏을 친 주된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구형 호퍼가 6년 이상 사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용 연한이 굉장히 짧은데 너희가 이걸 가지고 담보를 잡고 대출을 받으면 어떡하냐라는 게 버리의 가장 주된 의견이었는데 그냥 이번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그 구형오포도 6년 이상 써도 우리 계속해서 수익 나오고 있어. 오히려 이거 수익은 이제 더 이상 감가상각 없이 완전 순수익으로 잡히는 네. 거니까 이득이야 라는 내용이 나왔던 게 굉장히 컸고 그래서 코어웨이브 주가가 잘 올라간 모습이 동시에 나왔고요. 그리고 아까 효율성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결국에 AI라는 게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효율성을 네. 강화시키는 활동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서 메인으로 가져갈까 해서 GPU로 이제 가속을 시키고 더 좋은 방법을 찾는 걸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네. 이번에 컨퍼런스 콜에서 그 얘기를 딱 하면서 팔란티어를 샤라웃 했어요. 그래서 팔란티어와의 협업을 통해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는 게 보이고 있다 라는 얘기가 딱 나오자마자 바로 주가가 5% 정도 팔란티어가 바로 튀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팔란티어에 대해서도 원래 그동안 좀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었던 사람 중 한 명인데 예. 네. 이번에 엔비디아랑 진짜 이런 협력을 통해서 기업들의 실적을 끌어올려주는 거에 대해 뭐 같이 협력을 할 수 있다. 그러면 팔란티어도 좀 시각을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총 4가지 말씀드릴 건데 네. 세 번째, 에너지와 전력 부지 등의 확장이 AI 인프라 확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의 발생.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실제로 못 따라갑니다. 못 따라가요. 네. 그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천연가스 생산량이 어느 정도 한정을 지어놨고 가스 터빈도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캐펙스 지출이 없는데 어떻게 이 에너지 확장이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그 에너지가 늘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젠슨항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으로 확대, 에너지가 남아도는 에너지가 그래도 조금은 더 남는 중국 시장으로 본인들의 칩을 판매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거 관련해서 이번에 일론 머스크랑 둘이 이야기했잖아요. 우주정거장, 우주에다가 이제 태양광 에너지. 우주에다가 데이터 센터.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우주에다 데이터 센터를 만들면 냉각 문제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태양 에너지를 통해서 에너지 문제 해결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두 개의 문제가 지금 데이터 센터에서는 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와중에 저희가 저저번 주 계속 얘기했었던 고성능 저전력의 시대로 이제 넘어가기 위해서 어떠한 방향을 가야 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루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루빈에 대한 이야기로 내년 하반기에 루빈의 상용화가 본격화될 것이다. 근데 루빈이 아마 기존 블랙엘보다 전력 사용량은 뭐 한 5배, 10배 정도 늘어나고 데이터 송신량은 100배가 늘어날 겁니다. 지금까지 추론에서는 그런데 조금 데이터는 달라질 수 있고요. 그러면은 효율성이 10배가 늘어난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전력량보다 10분의 1만 사용을 해도 된다라는 게 내년부터 상용화가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온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제 그러니까 성능 자체가 좋아진다라는 거, 10배 좋아진다는 것 자체가 같은 전력으로서 더 많은 어떤 추론이나 어떤 결과물을 나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전력적으로는 효율적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되는 거예요. 맞아요. 예. 이게 그거를 토큰 생산량으로 계산을 하는데요. 토큰 생산량이 거의 한 10배 정도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이제 다 고려를 하고 나서 컨퍼런스 콜을 이제 들어보면은 다 가능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증명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증명하니까 그 말에 더 신빙성이 실리는 것이고 맞습니다. 시장은 환호하는 것이고.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항상 우려하고 있는 부분 오픈 AI, 오라클, 그리고 코어웨이브, CDS 프리미엄. 근데 이번에 코어웨이브에 대한 우려는 좀 젠슨하게 눌러준 거 같고요. 조금 살짝. 오라클은 눌러주진 못한 것 같아요. 얘는 유상증자도 해야 되고 뭐 어쩔 수 없다. 약간 그런 거고. 그리고 오픈 AI. 모르는 거 불확실하다고 말해요. 그냥 처음부터.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신뢰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컨퍼런스 콜을 들으면서 원래는 아니어도 다 된다라는 식의 이제 트럼프와 뭐 기타 등등의 발언을 보다가 근거에 기반한 이 자신감을 보여줬던 컨퍼런스 콜. 모르는 건 진짜 모르겠다. 네, 어떻게 될지 오픈 AI랑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죠? 그냥 진짜 보장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굉장히 좀 믿음이 가더라고요. 예. 그래도 오픈 AI와의 그런 뭐 협업은 결론적으로는 좀 낙관적으로 보기는 하는 거겠죠? 그렇겠죠? 뭐 지금 상황으로 봤었을 때는 오픈 AI가 엔비디아가 필요한 게 맞는데 근데 얘네가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결국에 팔았다가 얘네가 못 사면 다른 곳에 팔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픈 AI에 대해서 굉장히 믿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유유. 아니 그 오픈 AI가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늘 뭐 화면에서 봤던 그 AI 생태계 그림 있잖아요. 막 중앙에 뭐 위에 오픈 AI가 있고 누구와 계약을 맺고 누구의 어떤 뭐 투자를 하고
또 지분을 받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거미줄처럼 이렇게 엮여 있는 그 이제 기업들의 어떤 생태계 사진이 뭐 최근 들어가지고 계속 나오고 있긴 한데 거기서 이제 핵심 플레이어가 또 오픈 AI이긴 한데 그 오픈 AI가 지금 뭐 돈이 없는 상황이고 매출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오픈 AI는 뭐 그렇다 쳐라고 보기가 상당히 좀 껄끄러운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픈 AI가 일부 뭐 가시적인 성과를 못 내면 그와 관련된 많은 기업들이 다 엮여 있으니까 또 AI 시장에 대해서 뭔가 좀 회의론적인 시각이 막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엔비디아는 워낙 잘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세요? 사실 마음엔 안 들지만 엮여 있는 기업들이 많으니까 속상해요. 예, 속상하다. 예, 이게 저는 좀 천천히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막 너무 급하게 막 올랐다가 급하게 떨어졌다 이러면은 너무 신경 쓰이고 장기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투자는 지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편인데 이번에 샘 알트먼이 사실 누가 봐도 좀 급해 보였죠. 급해 보이다 보니까 뭐 오라클도 끌어들이고 뭐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엔비디아도 끌어들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좀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정말 만약에 클라우드 쪽이라던가 데이터 센터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급락이 나오거나 한다면 가장 큰 원인이 누가 될까라고 보면 오픈 AI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 CNBC 매드머니 진행자 짐 크레이머도 AI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절대 버블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딱 하나 오픈 AI 걔는 뜯어서 검증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니까 마이클 버리가 SNS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 중에 오픈 AI의 감사자가 누군지 1시간 안에 아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니까 이 자금 집행하는 감사하는 사람이 누군지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없다고. 있으면 얘기해봐라. 그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오픈 AI가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지금 불명확하고 불확실하다 보니까 마이클 버리도 뭐 물론 본인이 이제 지금 이거에 대해서 약간 회의론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뭔가 이게 재무제표상으로 뭔가 명확하게 보고 수 있는 책임자가 오픈 AI는 없으니 너희들 중에 그 아는 사람 있으면 한번 이름을 써보라 그랬어요. 근데 마이클 버리는 오픈 AI뿐만이 아니라 그냥 AI 자체에 그렇죠. 지금 다 태클 걸고 있는 느낌 아닌가요? 그리고 어제는 또 이런 얘기 있습니다. 뭐 자기가 이제 이번에 제 펀드를 폐쇄시켰잖아요. 본인의 펀드를. 나는 여전히 우리 자기 이제 친구들이 있나 봐. 같이 이제 쇼스를 치겠다. 뭐 그런 이야기도 뭐 하여튼 시장에 나오는데 전혀 뭐 지금 관심 못 받고 있죠. 엔비디아에 완전 다 묻혀가지고. 아니 근데 오픈 AI가 그 연방 정부의 금융을 지원하는 뭔가 그런 뉘앙스를 좀 풍겼잖아요. 이것도 어제 보면 약간 좀 과장하면 약간 구조 신호 같은 느낌이라고 저는 받아들였는데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저만큼 그렇게 그게 위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기는 하지만 이거를 또 이거 분명히 이게 아주 중요한 지금 오픈 AI가 위험하다는 신호다. 이런 이야기들도 진짜 많던데 일단 정부는 이렇게 했는데 그만큼 급하다고 봐도 되나요? 급한 게 맞아요. 얘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아마 6, 7개월이면 동이 날 겁니다. 그러면 동이 났었을 때 얘네가 이걸 또 어떻게 또 자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손정희 회장한테 받든 누군가한테 받아야 되는데 이제 누구한테 받냐 이거죠. 아니,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게 뭐 우리야 그냥 일개 개인 투자자니까 뭐를 잘 모른다고 치지만 높으신 분들, 더 많이 공부하신 분들, 빅테크에 계시는 분들이 이거를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오픈 AI랑 이렇게 무슨 거미줄 엮듯이 계속 엮어가고 있는 이 상황이 뭐 자기들도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건가요? 사실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망가질지 몰랐어요. 제일 처음에 손정희 회장이랑 트럼프랑 뭐 샘 알트먼 해가지고 스타게이트 제일 처음 나왔었을 때만 해도 오라클이 클라우드 해줄게, 그리고 엔비디아가 GPU 대줄게, 그리고 고객은 오픈AI가 끌어와 줄게 라는 개념이었는데 판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럼 이제 더 이상 발을 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때 이미 한번 묶였으니까. 그래서 손정희 회장도 그러면 너희 몇 가지 조건을 계속 추가하면서 그러면 투자할게, 그러면 투자할게 를 추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뭐 비영리법인에다가 뭐 걔네들이 상장도 미룬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네네. 상장은 어떻게 보세요? 상장은 될까요? 27년으로 예정. 빠른 시일 내에? 원래 26년이었거든요. 그쵸. 근데 27년으로 또 미룬 부분도 굉장히 의심이 가고, 그리고 또 지급 보증해달라고도 했었잖아요. 네. 지급 보증도 의심이 가고. 근데 사실 이런 식으로 하면 상장이 돼도 문제기는 해요. 상장되면 이제 다 까발려져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뭐 감사가 누군지 말해봐라라고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도 예. 이 비상장 기업이 메인이 되면 안 된다고 맞아요. 생각합니다. 그 비상장 기업이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게 예. 제대로 된 그게 정보 자체가 없다는 것 자체가. 알겠습니다. 일단 뭐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지금 뭐 우리가 엔비디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픈 AI까지 뭐 우리가 우려가 그만큼 있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아직까지도 여전히 시장에 우려가 있다는 얘기고 여전히 그 심리적인 한켠에서 뭔가 깨림직한 게 여전히 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Q&A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뭐라고요? 너무 궁금했어요. 아, Q&A가요? Q&A가 제가 올려준 거 보시면 되잖아요. 장난이에요. 장난이에요. 제가 듣기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눈에 띄었던 Q&A 질문 몇 가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2025년에서 2026년까지의 매출 목표치인 5천억 달러라는 수치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혹은 업사이드의 가능성도 있느냐라는 질문에 그렇다, 유효하며 오히려 업사이드 쪽으로 생각한다. 뭐 예컨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계약이 약 40만에서 60만 장 정도의 추가적인 수요를 만들어냈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5천억 달러라는 숫자에 대해서 전력 달러 가정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시장에서는 평균적으로 기가와트당 250억 달러에서 300억 내지 400억 달러 정도로 보고 있다라는 추가 질문에 대해서는 앙페르에서 호퍼로, 호퍼에서 블랙웰로, 블랙웰에서 루빈으로 갈수록 데이터 센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커진다며 이 호퍼의 경우에는 기가와트당 200억에서 250억 달러 정도, 블랙웰은 기가와트당 300억 달러로 보고 있고 루빈은 그보다 높을 것으로 현재로서는 추정을 하고 있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세 번째, AI 산업에서 수급 불균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12개월에서 18개월 내에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는 현재 사용량을 공급이 따라갈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에는 우리는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우리뿐 아니라 TSMC 등 여러 공급사들이 모두 그렇다. 지금으로서는 AI 수급이 균형이라고 보기는 조금은 어렵지만 점진적으로 그 격차는 줄어들 것이라고 본다. 우리는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이슈라고 생각한다.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 네 번째 질문도 볼게요. AI에 대한 비용 최적화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비용 증가의 부담으로 다가오지는 않느냐라는 질문에는 엔비디아는 모든 AI 단계 및 플랫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통합 설계가 가능하다는 점이 경쟁사 대비해서 가장 큰 강점이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향후 현금 흐름은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확보된 현금은 당연히 엔비디아의 성장에 재투자하는 데 주로 활용이 될 것이고 이외로는 자사주 매입, 공급망 강화, 타 기업들과의 전략적 협력 체결 등이 해당이 될 것이다. 이 전략적 투자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쿠다 생태계를 최대화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외로는 AI 모델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칩 유형만으로는 모든 것을 커버하기 어렵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거대한 아키텍처 구축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또 빅테크들의 가장 큰 AI 병목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전력, 자금 조달, 또 메모리와 파운드리 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들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여긴다며 가장 중요한 건 좋은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고객들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모든 문제들을 동시에 풀어나가야 한다라는 내용들까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Q&A가 어찌 보면은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기도 하면서 또 이제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그러한 답을 그대로 좀 이야기해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전체적으로 뭐 정리를 해보면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불균형도 중간중간 있을 것이고 지금의 일부 뭐 기가와트나 전력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은 더 지켜봐야겠지만 결국에는 더 맞춰 나간다. 지금에 있는 격차가 다 좁혀 나갈 것이다. 라는 그런 정리를 좀 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뭐 비용의 최적화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도 전체적인 통합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 절감에 대한 것들도 이야기가 나왔고 전반적으로 그냥 너무나도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예, 긍정적인 것 같아서 뭐 과장님께서 뭐 언급해 주실 게 있을까요? 이런 Q&A를 보시면서 혹시? 저는 하나 궁금한 거 있어요. 우리가 이 Q&A에서 나온 내용들을 좀 실제라고 믿어도 되는 거겠죠? 그 말을 믿어도 그대로. 되는 것이냐? 왜냐면 사실 뭐 좋게 말하려면은 뭐 맞아요. 뭔들 네. 그렇게 못 말하겠어요. 맞아요. 사실 여기에서도 몇 가지가 있죠. 이제 여기서 좀 약간 낀 거랑 안 낀 거요? 약간 블러핑 추정한다. 네, 추정한다. 일단 그런 거 들어가면 블러핑이에요. 해보겠다, 노력하겠다. 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점진적으로 나아질 것이다. 나아질 것이다. 발전하고 있다. 이런 단어들. 애매모호하고 그냥 두리뭉실한 단어. 아니, 확실하게 얘기한 것들도 있잖아요. 뭐 몇 억 달러다. 몇 퍼센트 올랐다. 초과할 거다. 예. 아, 이런 거는 믿어도 되는 건가요? 여기 약간 오늘 아, 약간 그 청문회 같아요. 나이 든 사람들이 이러니까 지금 쇼크 먹었죠. 괜찮아요. 전 아닌데요? 자,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첫 번째로 저는 블랙엘에서 루빈으로 갈수록 데이터 센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커진다라고 말한 게 이렇게까지 커지면은 사실 엔비디아는 좋지만 다른 데이터 센터를 직접 만드는 회사들한테 너무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계속 커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비중이 커진다라고 말하는 게 지금 실제로 블랙엘로 넘어가면서 데이터 센터 원래 제가 비중이 이제 GPU가 40%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70%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 센터 짓는데 만약에 뭐 한 100조 든다, 그럼 70%가 GPU 가격으로 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겠네요. 나중에. 네, 맞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 얘네가 그렇다고 해서 마진율이 낮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마진율 높은 거를 계속해서 데이터 센터를 하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다 계속 사야 된다라는 그렇죠. 입장인데 그러니까 그 자체의 수요를 어떻게 그거를 채울 수 있을까가 또 의문이잖아요. 물론 뭐 사우디아라비아가 투자하겠다, 뭐 중동이나 뭐 그 외의 국가들에서 또 수요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걸 채우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렇죠. 그래도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현금 흐름이 가장 좋은 기업들은 미국에 다 쏠려 있는데 네. 과연 지금의 이 미국 기업들도 소화를 하기가 힘든 듯한 이러한 느낌이 다른 나라에서 국가 차원에서 물론 접근은 하겠지만 이게 과연 가능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대처할 수 있는 게 누굴까라고 하면 이제 구글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구글이 데이터 센터에 이제 그리고 또 제미나이에 나보다 더 하는 사람이야? 기승전 구글. 사용되는 TPU가 TPU가 이제 아까 말씀드릴 때 토큰 그 생산량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토큰 생산량당 토큰 생산당 전력 와트를 계산해 보면 TPU가 조금 더 좋아요. 지금 상황에서? 네, 지금 상황에서 전력을 더 적게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구글이 충분히 더 이거는 좀 싸워볼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 아까 말씀하신 그 Q&A 내용들 중에서 전체적인 통합 설계가 가능하다는 점이 경쟁사 대비 가장 큰 장점이다 라고 말하는데 사실 진짜 풀스택을 가지고 있는 건 구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약간 아쉬웠던 얘기인 것 같고 그리고 엔비디아가 좀 약간 궁극적인 목적이 쿠다 생태계를 최대화하는 것이다. 이거는 좀 주의 있게 생각을 해볼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쿠다가 영업 마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소프트웨어 쪽이다 보니까 기존 하드웨어 쪽도 마진율이 높지만 소프트웨어 쪽이 더 높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얘네가 진짜 이게 그냥 압도할 것 같은데 지금 전체 매출액 비중으로 봤을 때 뭐 2, 3% 정도밖에 안 나와요. 아직까지는.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얘네가 성장을 할 때 누구랑 협력을 하고 있냐라고 보면 또 팔란티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쿠다 생태계라는 것 자체가 한정된 GPU를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라는 거를 같이 고민하는 곳이 쿠다 생태계라고 이해를 한다면 그 상황에서 팔란티어가 들어와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또 아이디어를 같이 제공해주고 그러면은 와 진짜 이거 말했을 때 이 5천억 달러라는 매출이 단순 GPU가 아닐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생각해보면은 그 다음 분기 매출액이 이제 650억 달러 얘기를 하는데 단순히 곱하기 4를 해보면 대략 한 2,800억 달러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럼 뭐 분기별로 뭐 조금씩 더 오른다고 해가지고 뭐 대략 3천억 달러로 잡고 뭐 20%씩 증가를 해서 3,600억 달러인데 5천억 달러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러면 얘네가 분명히 뭔가 믿는 게 한 가지가 더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쿠다일 수도 있겠다. 쿠다 생태계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이번에 조금 들더라고요.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얘네가 계속해서 얘기 나오는 게 전력, 자금 조달, 메모리, 파운드리 부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력은 진짜 그냥 해결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금 조달은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내에 있는 빅테크들도 이렇게 버거워하는데 과연 다들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조금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감당이 안 되면 이제 누군가가 또 회사채 발행해가지고 TDS 프리미엄 쭉쭉 올리면서 또 이제 뭐 빚을 져서 또 내고 뭐 하여튼 뭐 모르겠습니다만 뭐 없으면 그렇게라도 해야죠 뭐 그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엔비디아에 대해서 뭐 하나하나 이거 다 듣느라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Q&A까지도 이렇게 최보아 앵커가 다 정리를 하나하나 다 해줬습니다. 제가 볼 때 오늘 대한민국 경제방송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준 방송은 저희가
네. 유일하지 않을까. 최고화 앵커가 다 한 것 같아요. 혼자서. 그렇게까지는 또 오늘은 최고화 앵커가 1등이었다. 그만하세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요. 많은 분들께서 혹시 또 한번 다시 또 들어야 되신 분들은 또 뒤로 돌아가서 한번 들어보셔도 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또 엔비디아 외에도 또 많은 뉴스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 뉴스들. 죄송해요. 다시 엔비디아 쪽으로 살짝만 더 이제 엮어가서. 또 엔비디아 뉴스요? 아직 끝나지 않은 네. 엔비디아. 네. 사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쇼순위로 돌아간다. 쇼순위로 돌아갔어요? 네. 예. 엔비디아가 뭔가 좀 걱정이 있다라고 아까 짚어주셨다면 네. 이 중국발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남아있다는 건 좀 어느 약점으로 좀 잡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사실 이것과 더불어서 이 백악관이 중국을 겨냥한 또 반도체 수출에 대한 제한 조항을 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AI 획득 법안을 국방수급법권에서 제외하라고 또 의회에 압박을 넣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들이 나왔는데요. 이 법안에는 미국 기업들이 해외 주문보다 미국 내 주문을 먼저 처리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 중국 시장을 다시 공략하려는 엔비디아의 움직임으로서는 좀 장애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제외 움직임은 엔비디아에게는 오히려 숨통이 트이는 방향인데요. 만약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이 훨씬 더 수월해질 수 있고 다운그레이드 모델 판매도 좀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나마 좀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하지만 이 상황이 반복되면서 미국 정부는 규제를 좀 강화하려고 하고 또 기업들은 매출을 이제 이 위에서 시장을 지키려 하면서 양쪽의 긴장은 어느 정도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저는 좀 재밌었던 게 아마존과 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은 이 법안에 대해서 좀 지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국에 어쨌든 이 엔비디아 칩을 주문하는 입장에서 중국보다 칩을 먼저 받으면 좋기 때문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래서 약간 이 빅테크 안에서도 이 법을 주제로 놓고 좀 이런 지지하냐 마냐 이런 싸움들이 좀 재밌게 느껴졌습니다. 자, 일단 뭐 의원들이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이 좀 나왔죠. 나오기도 했었고 뭐 이 법안에 대해서는 뭐 따로 뭐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으세요, 과장님께서는? 뭐 중국 관련해서 트럼프는 뭐 계속해서 저런 얘기를 할 만하다라고 생각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을 봤었을 때 뭐 중국향 매출이 크게 중요하게 작용되고 있는 것 같진 않다 보니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지금 이미 블랙웰이나 이런 것들 절대 안 주고 한 6년 정도, 7년 정도 쓴 거 주겠죠. 예전에 나왔던 거 좀 남아 있는 재고들 한국한테 주는 것처럼. 너희들 뭐 이거라도 써라는 식으로 이제 뭐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게 뭐 물론 그런 루트가 좀 뚫리게 되면 엔비디아에게 있어서는 그래도 매출적인 성장은 뭐 있을 수 있으니,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플러스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상 지금 중국 매출이 엔비디아 젠슨이 나와서 저번에 우리는 0이다. 이제는 중국과의 연결 자체가 지금 끊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중국이 앞으로 AI 시장을 또 장악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발언들도 좀 했었잖아요. 중국에 대한 반도체 어떤 성장률이나 이런 것들은 뭐 따로 뭐 보고 계시는 게 있으세요, 혹시? 사실 중국과 관련된 수치가 너무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서 그 딥시크 이후로는 좀 중국 종목은 팔로우를 잘 안 하고 있는데요. 일단 데이터 수치 같은 경우에 좀 과장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중국 기업들은 제가 그 AI 관련해서는 딥시크 때 너무 크게 당했던 기억이 있어요. 당해서? 그래서 지금 중국 기업은 팔로우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장님은 여기저기 당해가지고 마음이 지금 너덜너덜해졌어요. 거기서 지금 구글로 지금 다 잡고 계십니다. 지금 믿을 만한 애들로만 튼튼하게 가야 돼요. 튼튼하게. 아니 근데 메타도 사실 아직 망하지 않았어요. 메타도 괜찮나요? 그렇죠. 우리가 메타 걱정을 하든지 그냥 우리 걱정을 하는 게 낫겠죠. 맞아요. 저는 분기단위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 다음 분기에 또 갑자기 메타를 사랑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다음 분기에 메타를 사랑할 수도 있다? 사랑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구글이 좋으니까 구글과 함께하고 있는 거고요. 예전에 혹시 뭐 연애하셨을 때 한번 헤어지고 다시 만난 적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근데 이게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집에서 사모님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헤어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한 거예요. 대답 어떻게 하나. 저는 다 이제 술을 쓰고 다 일부러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엔비디아 다 좋았으니까 뭐 좋은 분위기로 마무리하면 좋네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늘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문에 현재 지금 프리마켓에서 워낙 아직도 좀 뜨거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다음 네. 뉴스로 이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제 이번에는 미국과 사우디 경제 포럼에 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젠슨 황이 이곳에서 대담을 좀 가졌죠. 머스크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역대 최대 산업이 좀 될 거라면서 4년에서 최대 5년 안에 이 태양광 발전 AI 위성을 통한 컴퓨팅이 가장 저렴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또 언급을 했습니다. 젠슨 황 역시 전 세계에 또 AI 공장이 필수적이라고 또 언급을 했고요. 트럼프는 이 사우디와의 2,700억 달러 규모 협정을 또 과시를 하면서 그간의 엔비디아에 대한 성과를 또 칭찬하면서 특히 xAI는 500메가와트 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또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이 500메가와트 규모라는 게 사실 이건 좀 어마어마한 양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양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좀 이런 기대감 반, 놀라운 반 이런 생각도 들었고 사실 뭔가 우주 태양광을 언급했다는 것 자체도 좀 여기에서 얘기가 나올 게 많은 것 같아서 오늘 좀 챙겨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힘드네 진짜. 자, 우주 태양광 이게 현실 가능할까요? 저는 사실 아니요. 저는 가능할 것 같은데. 그래요? 자, 오케이. 자, 왜 어떻게? 저는 사실 그 구체적인 수치들을 듣고 굉장히 놀란 게 뭐 데이터 센터를 짓는 톤수를 따져봤을 때 전체 95%가 냉각 장치고 그리고 그 냉각 장치를 우주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우주에서는 냉각 장치를 따로 사용하지 않고 반사 냉각이라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하면서 이제 구체적인 수치들을 계산한 것들을 머스크가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서 좀 놀랬던 게 뭐 실제로 우리가 가장 문제가 전력인데 그 전력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거다라고 못 박는 부분도 저랑 굉장히 또 아이디어가 똑같다. 근데 이런 천재들은 또 다른 게 해결 방안을 가지고 와요. 해결 방안이 우리가 지금 지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태양 에너지는 전 우주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에 우주에서 하는 거에 20억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조금만 해도 뭐 지구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 양을 사용할 수 있을 거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생각보다 현실 가능성이 있겠는데 현실 가능성이 있다? 들더라고요. 아니 저는 이게 보기로 이 데이터 센터 규모가 500메가와트라고 처음에 머스크가 말을 했는데 나중에 정정했대요. 자기가 약간 헷갈렸다고 500기가와트라고 정정했는 500 해프닝까지 기가와트? 있대요. 왜냐면 이게 500메가와트는 엄청 큰 규모거든요. 그러면 너무 심각하게 달라지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머스크도 사람인지라 그 자리에 가니까 약간 자기가 좀 떨려가지고 헷갈렸다고 하던데요. 500기가와트라고. 이게 근데 또 본인이 위성 쏘는 회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 걸 좀 더 과장하고 그럴 수도 있다. 그럼 메가와트가 맞는 거예요? 기가와트가 맞는 거예요? 그럼 뭐 모르겠지만 그래도 과장하려면 기가와트가 맞는 거 아닐까? 과장하려면 그죠? 기가와트가 맞겠지만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아니 예전에 일론 머스크는 제 기억에 한 3년 전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뭐 쓸데없는 얘기인데 어떤 인터뷰를 했어요. 화성에 대기를 만들려면 화성에 우리가 사람이 가서 숨을 쉴 수 없으니까 대기를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화성에다가 극지방에다가 그 핵폭탄을 터뜨리면 대기가 이제 만들어진다. 그거 아직도 안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한 3, 4년 전 인터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론적으로는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이게 실현이 될 때까지의 그 과정을 도대체 우리가 일반인 투자자분들이 뭐 어떻게 좀 봐야 될까라는 것도 좀 있을 것 같고, 그 우주 데이터 센터나 이런 것들이 물론 뭐 로켓이나 좀 스페이스X를 통해서 뭐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다시 또 PR이 높아지는 듯한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하여튼 이야기들이 나왔고 정말 꿈에 우리가 그리고 있는 많은 기술에 대해서도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약간 꿀팁인데 이제 실현 가능성이라는 얘기를 방금 딱 주셨잖아요. 저도 이게 투자를 할 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실현 가능성인데 그 예를 들면 양자 컴퓨터가 지금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만약에 3년 뒤에 가능하다, 5년 뒤에 가능하다 이러면 내용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에는 5년 뒤에 양자 컴퓨터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젠슨항 같은 경우에는 뭐 말이 바뀌긴 했지만 30년이 돼도 안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런 걸 봤었을 때 양자 컴퓨팅도 그렇고 이런 뭐 태양광 AI 위성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실현 가능한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 뭐 또 대표적으로 있잖아요. 나르는 택시, 뭐 조비 뭐 이런 애들.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당장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아이디어가 맞고 만약에 투자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엔비디아처럼 직접적으로 숫자 나오는 회사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죠. 맞아요. 그래서 투자의 아이디어보다는 좀 약간 꿈과 희망적인 부분에서는 충분히 볼만하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 다만 뭐 큰 비중을 실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한태영 과장님께서 또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종목을 또 가지고 와서 또 알려주시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네. 예, 뭐 지난 시간에도 마찬가지고 과거에 뭐 C게이트부터 해서 정말 엄청난 상승률을 또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도 아마 많은 분들께서 또 기대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종목입니까 오늘? 저는 저번 주랑 좀 연결을 지어서 각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오늘 엔비디아가 증명해낸 데이터 센터의 확장, 여기에 가장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통신 부품 관련주들. 필수적으로 저번에 우리가 시스코 한번 좀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시스코 얘기했었고요. 오늘도 계속해서 얘기 나오는 게 에너지 문제 해결 안 된다. 에너지 부분이 해결이 안 된다? 해결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갈 수 있는 방향은 결국에는 고성능 저전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LPDDR 얘기도 살짝 하려고 했었는데 그 D램에서 이제 로우 파워 DDR라고 해서 LPDDR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번에 LPDDR까지 이야기를 꺼냈다라는 거는 이걸 직접적으로 쓸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저전력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저전력 D램을 좀 더 개발을 하려고 하는 방향성도 생각을 같이 해봐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고성능 저전력을 이끌려고 했었을 때 그러면 당연히 데이터 송신량이 늘어날 거고요. 늘어나는 데이터 송신량을 어떻게 처리하는 기술들을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전 세계에서 그 통신 부품 관련 그 데이터를 가장 많이 보낼 수 있는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이제 시에나랑 시스코 같은 회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시에나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0기가에서 800기가로 넘어가고 있는 데이터 전송망에서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지만 이제 5G에서 6G로 넘어가는 텔레콤 분야에서도 굉장히 매출액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하긴 했었지만 그 광통신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흔히들 데이터 손실량은 줄이고 그리고 더 멀리 보낼 수 있는 회사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몸을 보더라도 얇은 혈관이 있고 큰 혈관이 있어요. 그래서 큰 혈관, 특히 대동맥이라고 부르는데 대동맥 그 네트워크, 그러니까 가장 길고 멀리 보낼 수 있는 기술들은 누가 가지고 있냐고 하면 시에나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백본 네트워크, 대동맥 네트워크라고 부르는데 대동맥 네트워크에서 전 세계 매출 1위가 시에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DCI, 데이터 센터 간 연결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텍사스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서 캘리포니아까지 이렇게 보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그런 네트워크를 깔아줄 수 있고 전력을 최대한 덜 손실하게 할 수 있고 이런 회사가 어디냐라고 보면 시에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지금은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사실 다만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함부로 매수 의견을 드리지 않았었는데요. 매수 의견을 지금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위험하네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매수했는데 벌써. 죄송합니다. 그래서 농담이에요. 이런 종목들도 결국에는 엔비디아랑 연결이 되어 있고 그렇죠. AI 인프라 투자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을 계속 같이 따라오셔야 되거든요. 아니 그 데이터 센터에서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면 전력도 전력이지만 인프라 자체가 너무나도 노후되어 있는 맞습니다. 시설들도 많고 처음부터 다 그런 걸 하려면 이거 도대체 가늠이 안 될 정도의 어떤 어마어마한 사이즈 규모 또는 거기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에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전력 문제를 또 해결을 하면서 인프라를 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이러한 기업들이 가장 또 핵심적인 어떤 구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겠네요, 결국에. 이게 왜 이게 저전력 고성능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원래는 100기가의 그 데이터 전송 폭을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코드를 꽂잖아요. 코드를 꽂으면은 100기가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400기가까지 돼요.
그래서 이걸 4번을 꽂아야 됐던 거를 예. 한 번으로 줄인 거죠. 아. 근데 이제는 8번을 꽂아야 되는 거를 한 번에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 예, 예. 그러다 보니까 혈관이라고 치면 혈관이 점점 넓어지는 거네요. 혈관을 넓혀서 예. 근데 크기는 사실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그 기술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예. 그 혈관이 조금 더 튼튼하게 가는 거죠. 아. 그래서 그게 이제 400기가였고 이제 그다음 800기가로 대역폭이 넓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예. 기존에 뭐 예를 들어 H백을 사용하고 있는 아까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도 얘기가 나왔었지만 구형 호퍼 같은 경우에는 다 100기가 라인을 썼거든요. 근데 이제 블랙엘이라던가 루빈이라던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수록 데이터 전송량 자체가 많아지다 그렇죠. 보니까 그럼 다음으로 꽂을 수 있는 게 100이 아니라 800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예, 예. 그러면 이 넘어가고 있는 흐름 속에서 실제로 가지고 있는 애들이 누가 있냐 하면 뭐 시에나, 시스코 그리고 추억의 노키아. 아, 노키아. 근데 노키아는 별로 사고 싶지가 않네요. 왜냐하면 노키아는 100기가 쪽을 많이 써요. 그래서 통신 대역폭이 너무 작고요. 네네. 그래서 통신 대역폭이 넓은 회사들을 위주로 가져가야 되고 지금 이제 800기가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1.6테라로 넘어가거든요. 1.6테라로 넘어가는 시간은 27년, 8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전까지 이제 800기가가 먼저 깔려야 되는데 깔릴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몇 군데가 없다 보니 그런 회사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실적 모멘텀이 나와줄 때가 됐다. 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지난 실적에서 어느 정도 증명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막 그때 이제 막 노키아도 옛날 회사지만 좀 봐야 된다. 봐야 된다. 막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이유가 그 전선 까는 것 때문이었고. 예. 그래서 지금 시에나, 시스코 이런 기업들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이 전선을 깔려고 하면 꽂아야 되니까 그렇죠. 꽂을 때 사용되는 모듈 회사들 뭐 코이어런트라던가 뭐 루멘텀이라던가 네. 이런 회사들이 먼저 가고 있고요. 이 먼저 가는 이유는 영업 레버리지율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조금 더 사이클이 빨라서 먼저 가고 그 다음 이제 전선 쪽으로 들어올 텐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주목해서 보면 이번 4분기도 그렇고 내년 1분기도 그렇고 조금 계속해서 상승폭을 이어갈 수 있지 않나라는 예.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기업들도 분명 어떤 뭐 재고에 대한 압박도 분명히 추후에 있을 것이고, 예, 수요에 대해서도 이미 어느 정도 공급과 수요에 대한 어떤 방향을 좀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데이터 센터를 뭐 짓고 그냥 무궁무진하게 뭐 짓는 것도 아니고 데이터 센터를 짓는 그 양도 지금 뭐 국제 에너지 기구 같은 데서 뭐 미국 전역을 보게 되면은 뭐 적게는 한 70개, 500메가와트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적게는 70개, 많게는 뭐 한 200개가 좀 넘는 그 정도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받겠지만 혹시나 이런 기업들이 사이클이 먼저 왔듯이 짓고는 있지만 이런 기업들이 사이클이 먼저 좀 꺼질 수도 있는 우려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런 부분은? 사실 이번 데이터 센터에서 가장 먼저 사이클에 온 기업은 엔비디아잖아요. 예, 예. 그래서 엔비디아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는 곳들이 제가 한 2달 전쯤에 메모리 반도체에서 주시가 드디어 터졌습니다. 예, 예. 드디어 메모리 반도체 이제 D램 낸드 가격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예. 라고 얘기했었던 게 2달 전이거든요. 예,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랠리 시작했죠. 네, 샌디스크, 웨스턴 디지털, 시게이트 랠리가 이제 쫙 시작을 했었는데 그 모습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 바로 시작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저번 실적 발표 때부터 어느 정도 태동이 있었던 거는 분명하고 다음 실적 발표 때까지도 계속해서 지켜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스코 그리고 시에나, 네. 그리고 하나가 노키아. 네. 여기 세 기업이 이런 광통신 쪽에서는 이제 가장 이제 독보적인 뭐 지금 기업들 안에서는 맞습니다. 예, 그 안에서는 뭐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기업은 어떤 기업이에요? 개인적으로? 사실 저는 시에나를 좀 좋아하는 이유가 시에나. 네, 나머지 기업들보다 좀 젊어서. 네. 젊은 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설립 시기가 조금 더 늦은 거죠. 90년대 회사긴 하지만. 예. 그래서 좀 시에나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뭐 시에나 조금 일찍 얘기해 주시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야, 이거 좀 약간 올라와 있어서 조금만 일찍 얘기해 줬으면은 생각 없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언제? 이게 지금 최근에 9월 달만 해도 9월 초만 해도 약 한 $90 정도, 뭐 $95 정도 됐던 게 지금 $194니까 뭐 한 두 달? 두 달 조금 더 됐나요? 예, 하여튼 뭐 그 사이 동안에
좀 많이 올라왔네요, 또. 오늘 엔비디아 실적 발표 얘기 나오고 나서 엔비디아 젠슨왕이 AI의 선순환 구조에 진입했다. AI 버블론을 잠식시키는 발언들을 해왔잖아요. 그런 걸로 봤었을 때 이쪽 섹터도 충분히 볼만한 것 같습니다. 볼만하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사실 뭐 저번에 말씀하신 시게이트나 웨스턴 디지털 엄청난 랠리가 계속 이어졌었잖아요. 사실상 몇 배씩 올라가고. 이것도 이제 그 초입 구간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사실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게 5G에서 6G로 넘어가는 딱 구간이랑도 같이 겹치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것도 같이 겹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데이터콤 매출만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텔레콤 매출도 동시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굉장히 매력적인 섹터 중 하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번에 그 전력에 관련해서는 이제 천연가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이제 지금 그때와 지금 상황에서 데이터 센터나 뭐 이번 엔비디아의 어떤 여러 가지 방향이나 봤을 때 아니면 최근에 약간 전력 기업들을 좀 보고 있었을 때는 어떤 방향으로 좀 전력 기업들은 좀 갈 거라고 보고 계세요? 개인적으로? 이게 전력이 가려고 하면 무슨 기업이든 캐펙스가 먼저 지출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설비 투자가 늘어나고 뭐 예를 들어 삼성식품 같은 기업만 보더라도 밀양 공장이 이제 다 돌아가면 다음 공장을 또 짓고 그렇죠. 이 공장에서 또 증설이 되고 맞아요. 매출액이 늘어나는 구조가 선순환으로 이어지는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GEV가 캐펙스 지출을 늘려서 공장을 더 늘리는 모습들이 나와야 매출액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가스터빈 같은 이런 기업들? 가스터빈을 더 만들기 위한 공장을 늘려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기업들이 안 보이거든요. 그런 기업이 안 보여요? 네, 그래서 CEG도 그렇고 뭐 VST도 그렇고 이러한 기업들 아까 살짝 CEG 말씀 주시는 것도 들었는데 이 원전 관련 회사들도 지금 잘 안 보여요. 그 설비 투자를 늘려놓은 게 가동 시작이 언제냐가 중요한데 가동 시작이 뭐 2030년.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규제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냥 맞습니다. 자기가 짓고 싶다고 뚝딱뚝딱 지을 수도 없는 것이고 실제로 천연가스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제 공장 발전소를 지으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시의회를 통과해야 주정부에서 되는데 그 승인을 해줘야 돼요. 그게 실제로 찾아보면은 뭐 7년 걸리고 4년 걸리고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래서 최근에 신재생 쪽으로 눈을 좀 돌리고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긴 하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신재생은 전혀 아니라고 보세요? 안 그래도 막 퍼스트솔라 갑자기 이번 주에 얘기하는 지인들이 몇 명 있어가지고 좀 찾아봤는데 아직은 좀 어려운 것 같고 오히려 그럴 거면은 블룸에너지를 조금 더 볼 것 같고요. 어떤 걸? 블룸에너지를 조금 더 볼 것 같고. 블룸에너지 수소 관련해서 이게 수소지만 천연가스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회사, 지금 당장 잘하는 회사. 왜냐하면 오히려 지금 인프라도 좀 구축돼 있는 그런 회사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을 조금 더 메인으로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 원전 섹터는 안 보고 있거든요. 원전 섹터는 너무 뒤에서부터 끌어와야 되는 구조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주식가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시간 관계상 저희가 여기까지 좀 정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대해서도 시장에서는 좀 너무나도 긍정적이고 지금 뭐 프리마켓도 그렇게 큰 흔들림 없이 계속 유지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장이 시작되고 나서도 어떻게 들어갈지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메리츠증권의 한태영 과장님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준비해 주신 최보 앵커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뉴스 준비해 주신 또 김민기께서 요즘에 이제 쇼스로 좀 바뀌셨으니까 앞으로 내일 뉴스도 한번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분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프리마켓 뉴욕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자, 다음 방송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8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Wake up. 너를 비춰 오늘도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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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무대야 right now 하루를 여는 알람 소리 또 다른 시작의 sign 커피 한 잔 들고 다시 세상 속으로 dive 누구보다 바쁜 시간 멈추지 않는 손끝 그 속에 담긴 열정이 세상을 움직여 지금 Shine on You're doing fine 이 순간이 바로 highlight 작은 노력 하나하나 세상을 더 밝게 만들어 Shine on Don't slow down 너의 땀이 별이 돼 오늘도 빛나는 reason 그게
서리던 미소 흐트러진 머리카락 그래도 웃는 그 표정 진짜 멋져 그 모습 남들은 모르겠지만 너는 알고 있잖아 한 걸음씩 쌓아온 그 시간이 miracle Shine on, you're doing fine 누가 봐도 완벽해 네 자리가 무대야 스포트라이트는 너에게 Shine on, don't look down 이 도시의 rhythm 위 매일을 빛내는 reason 그게 바로 you 때로는 멈춰서도 괜찮아 그 자리에서 꽃이 피었나 모든 순간이 너답게 아름다워 지금처럼 Shine on, you're doing fine 세상에 외쳐봐 작은 꿈이 모여서 내일을 만들어가 Shine on, feel the light 이 노래가 닿을 때 오늘도 네, 최보아 김인의 PM10 오늘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전에 나오는 속보들, 장 전의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 그리고 오늘 장을 준비할 때 반드시 확인해봐야 하는 기업과 원자재 이슈들까지 저희와 함께 빠르고 정확하게 체크해보시죠. 김미 캐스터 통해서 바로 현재 시장 상황 먼저 점검해보도록 할게요. 네, 현재 선물 시장은 그래도 투심이 잘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 역시 엔비디아가 잘 이끌어주는 시장이다라고 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뭐 연준 정책에 경로된 우려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확실히 좀 엔비디아가 실적이 잘 나오고 그 여파로 많이 좀 잠식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뭐 나스닥과 그리고 S&P 500은 1%대가 넘는 또 강한 상승세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정교전까지 이어질지 지켜보셔야겠고요. M7 종목도 함께 주가 움직임 체크해 보겠습니다. 역시 오늘 시장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입니다. 4.9%가량 현재 선물 시장에서 뛰어오르는 모습인데 네. 아까는 5%가 조금 넘는 그런 것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약간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뭐 저 정도면 너무 훌륭하죠.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구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은 이 대만의 해외 최대 규모의 또 AI 인프라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센터를 개소한다는 소식까지 더해졌습니다. 이 여러 칩을 마더보드에 통합할 수 있다고 하고요. 또 데이터 센터 서버에 탑재하는 기술로 이 주력하는 센터로 자리 잡는다고 하니까 어쨌든 좀 호재성인 뉴스겠죠. 네.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는 2.5%가량 상승불 켜주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메타 쪽으로도 함께 움직임 체크를 해볼 텐데요.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좋은 가운데 또 1%대 상승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쪽도 함께 이슈와 함께 또 내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티아 나델라 CEO가 빠르게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야 된다라고 또 언급을 했죠. 그와 관련된 내용 조금만 짚어드리면 이 과거 클라우드 전환을 이끈 전략가인 롤스암프를 새롭게 고문으로 영입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AI 분야에서의 성공을 재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나달라 CEO는 함스와 함께 이 AI 모델을 다시금 점검하면서 이 새로운 클라우드에서 보여준 성공을 또 AI에서도 새롭게 이루겠다. 이런 목표의식을 내세웠습니다.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AI 경쟁에서 약간 뒤처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좀 있는 분들도 계셨는데 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조금 더 새로운 도약의 시작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주가 움직임 역시도 1.5%가량 현재 좋은 움직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테슬라 쪽으로도 함께 살펴볼게요. 테슬라도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함께 혼재한 가운데 네. 그래도 호재성인 뉴스가 많이 받아들여져서 2%가 넘는 상승세로 가져가고 있고요. 아마존과 애플 쪽으로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다 상승불을 켜고 있네요. 빅테크 종목들은 잘 가고 있는 흐름인데 좀 애플 쪽으로만 움직임이 조금은 소원한 느낌이 듭니다. 1% 못 미치는 수준에서 현재 움직이고 네. 있죠. 잠깐 우리가 또 이 핀비즈 역으로서 확인해 보시면 시장이 초록, 잘 가고 초록하네요. 있어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애플만 조금 떨어진다라고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엔비디아 영향으로 경쟁사인 AMD 역시도 4% 가깝게 또 오르고 있고 브로드컴도 3%가 넘는 상승률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또 선물 시장에서 좋게 출발하네요. 알겠습니다. 종목별 흐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프리마켓에서 어떤 종목들이 많이 오르고 있고 어떤 종목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지도 함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역시나 오늘은 뭐 엔비디아의 네. 날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엔비디아가 뭐 지금 5% 넘게 다시 한번 좀 탄력을 받아주는 모습이고요. 네. 그 위에 말씀드렸던 슈마컴, 엔비디아의 관련주로 유명하죠. 뭐 자사의 서버 시스템에 엔비디아의 GPU를 사용을 하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플랫폼 관련해서 협력을 하기도 한 기업입니다. 슈마컴의 주가는 엔비디아보다 더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 지금 6%
넘게 급등하는 흐름 나타내주고 있고 뭐 방금 민캐스터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엔비디아 관련주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상승 상위 종목의 이름을 좀 올리고 있습니다. 네. 뭐 AMD라든지 뭐 오늘 콘퍼런스 콜에서 언급했던 팔란티어라든지 뭐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장비 제조업체죠. 뭐 브로드컴, 웨스턴 디지털, 시게이트까지 모두 뭐 거의 뭐 3, 4%대 상승률은 오늘은 뭐 아무것도 아닌 수준으로 정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저도 여러분들께 이러한 상황을 전해드리면서 기분이 좀 네. 좋은 느낌이 나는 것 같은데 PM10 시작하고 나서 이렇게 기분 좋았던 날은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반면에 지금 좀 떨어지고 있는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런 것도 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팔로알토 같은 경우는 제가 잠시 후에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실적이 약간 어닝콜에서 좀 충격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네. 지금 주가가 크게 미끄러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뭐 앨범알 같은 경우는 뭐 최근 들어서 많이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일종의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젠 같은 경우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2주 전쯤에 실적을 발표하면서 좋은 실적이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은 약간의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 주니까 뭐 코카콜라와 같은 방어주들이 약간의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외로는 스틸 다이나믹스 뭐 보합권에서 강보합과 약보합을 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 약간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좀 부진한 모습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바이오젠 같은 경우도 오늘 실적이 그렇게 주가가 좋지는 않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유가로 한번 이어나가 보도록 할까요? 유가 보기 전에 뭐 레이티스트 뉴스 리스트 한번 좀 여러분들과 간단하게 체크를 해볼게요. 볼 것도 없어요, 사실. 오늘 보여드리면 네. 뭘까요? 엔비디아, AI 캐펙스, 엔비디아. 그렇죠. 뭐 여기도 엔비디아, 다 엔비디아 얘기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희가 뭐 프리마켓 뉴욕 전반적으로 다 우리가 또 엔비디아를 썼잖아요. 전부 다 엔비디아에 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 하나 제가 빼먹은 게 있는 것 같아요. AMD 관련해서는 뭐 물론 당연히 엔비디아 관련주라서 간 이유도 있겠지만 오늘 AMD가 시스코 시스템즈 그리고 사우디 국부펀드 지원을 받고 있는 휴메인이라는 작은 스타트업과 함께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라는 파트너십을 발표했다고 하니까요. 뭐 그러한 이유들로 AMD 주가가 엔비디아 관련주도 당연히 있겠지만 약간 동반적으로 복합적인 이유들로 상승폭이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원래 보려던 유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유가는 1% 가깝게 좀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간밤 정교장에서는 또 큰 폭으로 떨어졌었죠. 그러한 이유들, 왜 유가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오늘장에서는 이렇게 V자 반등을 가파르게 나타내고 있는지 간단한 이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간밤에는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 러우 전쟁을 종료하는 협상안의 초안이 작성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후에 들려온 소식에 따르면 이게 완전히 종전으로 가는 길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본 틀만 준비가 됐다고 하고요. 러시아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내용이 좀 적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정말 주권을 포기하는 정도로 러시아에게 양보를 해야만 이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골자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좀 볼게요. 이 우크라이나가 자국군 통제 아래 있는 영토를 포함해서 돈바스의 나머지 부분을 모두 러시아에게 넘기고 자국의 군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핵심 무기류도 포기를 해야 되고 미국의 군사 지원도 줄여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이렇게 평화 협상을 하고 종전을 했는데 나중에 만약에 러시아가 다시 우크라이나를 쳐들어온다?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이제 자국을 지킬 그 어떠한 여력도 남아있지 않는 굉장히 취약한 상태로 만드는 조건이기 때문에 사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 같은 조건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조건들이 더 있어요. 러시아어를 우크라이나 공식 언어로 인정해라. 러시아 정교회의 우크라이나 지부에 공식 지위를 부여해라. 이 두 가지는 크렘린궁의 오랜 정치적인 목표였다고 하는데 아주 자기들이 원하는 거는 뭐 다 넣어놓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이거를 받아들인다는 거는 우크라이나에게는 거의 뭐 나라를 포기하고 러시아의 속국으로 들어가라라는 의미와 크게 다를 바 없다라는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관계자들, 당국자들은 현실적으로 전혀 받아들여질 수 없는 조건들이다라고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고 하니까요. 관련해서 평화 협상이 나오면서 유가가 많이 떨어졌지만 이러한 이유들이 차후에 공개가 되면서 유가가 다시 한번 오르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유가가 다시 한번 재상승하고 있는 이유에는
여기 또 날짜가 안 보이시겠죠? 제 컴퓨터에는 보이지만 오늘이 20일인데 현지 시간으로 21일부터 러시아 최대 석유 기업인 로스네프트와 루코일에 대한 추가 제재가 시작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네. 러시아 정유 기업들에 대한 제재가 시작이 된다면 당연히 그들이 수출하는 물량이 적어질 수밖에 없겠죠. 유가에 대해서는 당연히 상승 촉매로 작용을 할 텐데요. 이러한 두 가지 이유들로 유가는 오늘 장에서 꽤나 큰 폭으로 프리마켓에서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암호화폐 시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비트코인은 뭐 큰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장중한 때 9만 달러를 뭐 하회했다, 다시 올라왔다 하는 흐름들이 반복되고 있기는 하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오늘 오전에 한 8만 8천에서 9천 달러까지 내려갔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다시 그 사이에 조금씩 회복을 해서 9만 달러 초반대에 좀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뭐 낙폭이 2% 가깝긴 하지만 그래도 3천 달러를 다시 웃돌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일단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잘 나왔고 시장의 투심이 강하게 좀 올라와주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암호화폐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우려들 같은 것들이 일정 부분은 그래도 오늘은 약간은 소멸되고 있는 분위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당연히 월마트의 실적을 봐야겠죠. 당연히라고 했는데 화면이 사라졌네요. 네, 월마트의 실적 한번 살펴봐야겠죠. 한 30분 전쯤에 나온 내용이니까 정말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그쵸. 제가 CNBC 기사 내용들 간략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요약을 해보도록 할게요. 주가 먼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주가가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월마트의 실적이 좋게 나왔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모두 주황색으로 체크가 됐으니까 컨셉을 비트하는 호실적이 나왔고 물론 관세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좀 복합적으로 우려되는 요인들이 없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는 되게 괜찮고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이 주가가 다만 실적 발표 직후에는 약간 이렇게 좀 밀려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한 1% 가깝게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다시 놀라운 반등을 또 이루어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확실히 펀더멘털이 강력하게 나왔다라고 하면 주가가 잠깐 밀린다고 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증거를 또 월마트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치부터 짚어보도록 할게요. 월마트는 3분기 실적이고요. EPS는 62센트, 매출은 1,795억 달러로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는 좋은 실적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이던스도 전반적으로 좀 상향하는 쪽에 가까웠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2025년 연간 순 매출 성장률 가이던스를 4.8%에서 5.1%로 제시했는데요. 이전에 제시했던 수치는 3.75%에서 4.75%입니다. 그러니까 상향했죠. 확실히 관세 역풍, 또 소비 둔화와 같은 이중고에 직면한 상황 속에서도 가이던스를 올릴 정도로 월마트 괜찮아? 라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나름 낙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5년 연간 EPS 가이던스도 2달러 58센트에서 2달러 63센트로 이전에 제시됐던 수치는 2달러 52센트에서 2달러 62센트라고 하니까 이것도 역시나 일정 부분 좀 높여잡은 부분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연간 가이던스를 월마트가 상향 조정한 거는 그러니까 올해 연간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분기에도 한번 상향 조정을 했기 때문에 2개 분기 연속 2025년 연간 가이던스에 대해서 높여잡았다. 확실히 투자자들이 좋아할 만한 요인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이 월마트의 이번 실적은 경영진이 교체 발표된 이후 첫 실적 발표라고 하는데요. 내년 2월 1일부터 미국 지부의 CEO인 존 퍼너가 현재 월마트 전체 CEO인 더그 맥밀런의 후임으로 취임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오너 리스크, 오너 프리미엄과 같은 이야기들이 여러 오갔었고 제가 알기로는 PM10에서 민캐스터가 저번에 브레이킹 뉴스로 한번 전해주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새로운 CEO가 부임하기 전에 무언가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조금 안정적으로 새로운 CEO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CNBC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파이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들이 더 있었는지 짚어볼게요. 월마트는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 습관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적인 지출을 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가치를 추구한다는 의미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제가 K자형 얘기를 드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중산층 고객들이 조금 더 돈을 쓰는 데 있어서 쉽게 지갑을 열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해해 보실 수가 있겠죠. 진짜 이게 내가 필요한 것인가? 진짜 내가 의미가 있는 것인가? 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지갑을 열기 때문에 소매업체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현상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마트는 셧다운 기간 동안 미국의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이 중단됐던 점에 대해서 자사의 주 고객층들이 이로 인해서 금전적인 타격을 입어
보였고 월마트 역시 그러한 고객들이 아무래도 돈이 덜 들어오니까요. 그쵸. 월마트에 소비하는 돈이 적어졌겠죠. 하지만 셧다운이 종료된 이후 주 고객층들이 다시 한번 이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다음 분기에는 크게 한번 회복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면서 조금은 투자자들을 안도시켜주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였습니다. 이 월마트의 주가는 연초 대비해서 11%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같은 기간 S&P 500이 13% 상승했다고 하니까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좋은 상황도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월마트의 실적은 여러분들이 가장 주요하게 보셔야 하는 이유는 미국의 소비가 얼마나 건전한지 또 관세의 영향을 과연 미국의 소매업체들이 얼마나 받고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선제적인 지표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정말 이 단순한 기업 하나의 실적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게 나왔고 일정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게 나왔다고 볼 수도 있을 테니까요. 미국의 소비가 그래도 꽤나 괜찮다라는 측면의 방점을 찍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월마트는 그동안 높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중산층들의 소비가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유한 고소득층 고객들을 유치하는 전략을 좀 짜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남겼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호텔, 항공사 이야기하면서 꾸준히 같은 결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윤을 추구해야 되는 사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돈을 더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력이 되는 고객들을 당연히 타겟팅하는 게 어찌 보면은 당연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월마트는 매장 리모델링에도 앞으로 신경을 쓸 것이다. 그리고 빠른 배송도 이번 분기에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다음 분기에 강화를 할 예정이다라는 발언도 함께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번 분기에 월마트에서 가구를 구매하면 3시간 이내에 배달을 해줬다고 해요. 이 온라인 주문건의 3분의 1 정도는 주문하고 나서 아주 빠르면 1시간에서 늦어도 3시간 이내에 배달을 해줬다고 하니까 월마트 고객 입장들에서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나 그렇게 빠른 총알 배송이 가능한 건데 이게 미국에서도 가능하다는 거는 굉장히 혁신의 일환으로 좀 비춰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 빠른 배송 매출은 이번 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70%나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이 빠른 배송에는 추가적인 요금이 좀 부과가 된다고 해요. 만약에 월마트 플러스, 그러니까 멤버십을 구독하고 있는 고객들이라고 한다면 그 혜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무료라는 부분은 강조를 했습니다. 월마트는 미국 내 동일 매장 매출이 3분기에 전년비 4.5% 늘어났다고 했는데요. 예상치가 4%였으니까 미국 매출도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온라인 매출, 그러니까 전자상거래 매출도 전 세계적으로는 전년비 27%, 미국 내에서는 전년비 28%로 온라인 고객들이 꽤나 늘어난 부분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 사업도 굉장히 유의미하게 성장 중이라고 하는데요. 월마트가 작년에 23억 달러에 매입했던 스마트 TV 제조사 비지오의 이익을 좀 포함한 수치라고 합니다. 이 미국 내 광고 사업부, 그러니까 월마트 커넥트라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 사업부도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3% 늘어났다고 하니까 월마트가 이제는 광고로까지 조금은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재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월마트는 관세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리스크라고 좀 발언을 한 것 같아요. 관세의 영향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일부 품목의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좀 우려를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미국 판매 제품 중 3분의 1이 전 세계 각국에서 온다고 해요. 예를 들면 중국이라든지 멕시코, 베트남, 캐나다, 인도 등에서 오는 물건이기 때문에 관세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자신할 수는 없다라는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월마트는 관세에 대한 압박이 된다는 거는 사실이지만 그 비용을 흡수할 방법을 찾아서 고객들에게 전가하는 비용을 최대한 줄여나갈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투자자들에게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읽힐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월마트도 그렇고요. 최근 들어서 소매업체들의 실적이 대거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말씀을 드렸던 홈디포, 어저께 저희가 함께 다뤄봤던 로우스, 타겟, 그리고 TJX까지 여러분들이 거의 미국 주식시장의 4대 소매업체들의 실적을 그저께, 어저께, 오늘 이렇게 3일에 걸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향방은 약간은 조금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홈디포나 타겟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크게 빠졌고 로우스나 TJX는 주가가 오히려 올랐죠. 월마트 같은 경우도 주가가 실적 발표 이후에는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나름 선방해주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소비가 전반적으로는 견조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뜯어본다면 아직까지도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관세라든지 노동시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완전히 안도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마트는 마지막으로 낙관적인 마음으로 연말, 그러니까 홀리데이 시즌을 현재 기다리고 있다고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요. 경쟁력 있는 가격의 상품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어제 제가 타겟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크리스마스 제품 너무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네. 제발 와주세요 라는 말로 실적 발표를 마무리를 했는데 월마트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뭐 연말 또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미국인들의 네. 소비가 다시 한번 진작이 되는 시즌이기 때문에 월마트는 이러한 부분들에 기대서 다음 분기 실적을 조금은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월마트 실적 빠르고 아유. 아주 최대한의 내용을 담아서 전달드렸으니까요. 오늘 개장 전에 여러분들이 월마트 실적 어디 가서 체크하지 헷갈리셨던 분들이라면 여기서 PM10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우리 민캐스터 빠르게 뭔가를 준비하고 있던데 지금 비기스트 무브가 나온 것 같아요. 어떤 내용들이 있죠? 사실 아까 얼마 전에 그 타깃 언급해 주시면서 월마트 방금 짚어주셨는데 타깃만 좀 안 좋았던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그니까요. 뭐 소비 업체가 어떤 네. 식으로 또 이제 사실 몰라요. 왜냐면은 그쵸. 펀더멘털 자체가 견고하다면 주가는 뭐 턴어라운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네. 조금 더 지켜보시죠. 일단 비기스트 무브 함께 챙겨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오르고 내리는 종목들 살펴볼 때 뭐 엔비디아, 월마트는 저희가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그 영향으로 좀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팔로알토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도 조금 후에 다시 이 내용들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죠.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 종목들도 전부 다 실적 관련된 내용인데요. 먼저 ODT 경우에는 뷰티 관련된 회사로 이해하고 계시죠. 어쨌든 예상보다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현재 주가 움직임도 또 17%가량 급등하면서 좋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좀 언급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제이콥 솔루션 역시도 좀 건설 회사 쪽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예상보다 실적이 좋은데 주가 움직임은 좀 거의 별로 없다는 좀 부분으로 좀 해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베스앤바디웍스 같은 경우는 제가 좋아하는 비누로션 소매업체로 좋아하는 또 곳이에요.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상보다 아쉽게 실적이 나빴다고 합니다. 아이고, 주가가 많이 좀 미끄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4% 넘게 폭락을 하고 있다고 하고 정규장까지도 좀 부정적인 흐름을 좀 가져가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좀 의식하시면서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비기스트 무브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지금 프리마켓에서 어떠한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보시기에 정말 좋은 코너니까요. 비기스트 무브도 여러분들 꼭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방금 말씀해주셨던 팔로알토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어떠한 내용이 지금 실적 발표에서 나왔는지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수치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안 보이실까요? 보이시네요. 팔로알토는 회계연도 1분기 실적입니다. EPS는 93센트, 매출은 25억 달러로 모두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다만 주가를 보시면 여기는 주황색인데 여기는 파란색으로 지금 체크가 되어 있죠. 3% 가깝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M&A에 대한 우려가 불거졌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M&A는 정말 양날의 검이에요. 이 M&A가 좋은 성과를 가지고 온다면 very good. 근데 안 좋은 성과를 가지고 오면 그냥 날린 돈이 되는 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투자자들이 우려를 아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팔로알토는 클라우드 관측성 플랫폼 기업인 크로노스피어를 33억 5천만 달러에 매입할 계획을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이 클라우드 관측성 플랫폼 기업이란 어떤 기업이냐? 클라우드 환경에서 시스템의 상태와 동작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문제를 진단하기 위한 통합적인 솔루션이라고 하는데요. 뭐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뭐 굉장히 좋으니까 될 것 같겠죠. 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자금이 팔로알토의 그런 재무적인 부분에 부담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M&A는 2026년 회계연도 하반기에 마무리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려가 더 있습니다. 팔로알토는 현재 이미 이스라엘 신원보안 기업인 사이버아크 소프트웨어를 250억 달러에 매입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하나의 거대한 M&A가 진행 중인데 여기에 이게 아직 해결이 되지도 않았는데 또 하나의 M&A를 더 가져온다고 하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맞아? 라는 그런 퀘스천 마크가 조금은 좀 이렇게 제기가 된 것 같다라는 측면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보실 수가 있겠죠. 가이던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만 가이던스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양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음 분기 그러니까 회계연도 2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중간값이 25억 8천만 달러 그리고 다음 분기 연간 매출 가이던스는 105억 달러에서 105억 4천만 달러로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왔다고 하니까 뭐 좋진 않아도 나쁘진 않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M&A에 대한 그런 키워드들이 너무 지금 팔로알토의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가이던스가 딱히 문제가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 지출, 그러니까 캐펙스라고 하죠. 캐펙스가 예상치인 5,810만 달러보다 훨씬 더 높은 8,400만 달러로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거의 앞자리가
5,800만을 예상을 했는데 8,400만 달러다. 앞자리가 거의 한 번, 두 번, 세 번이 바뀌었으니까 그쵸. 자본 지출이 이렇게까지 커진다? 이거는 웬만한 매출 가지고는 아예 상쇄하기가 어려운 수치이기 네네. 때문에 충분히 팔로알토의 주가가 뭐 사실 요 정도 떨어진 거는 다행이라고 봐야 하는 네. 그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어쨌든 이 히트맵 안에서도 기술주 섹터가 지금 잘 가고 있는데 팔로알토의 주가가 지금 혼자만 빨간색인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러네요. 그만큼 좀 말씀해주신 것처럼 2%대 하락이 그나마 좀 많이 버텨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긴 하지만 시장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뭐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때 저희가 얘기를 드렸지만 당연히 팔로알토와 이 엔비디아가 비교 우위는 절대 그쵸. 아니긴 하지만요. 이 엔비디아로 인해서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까지 좋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네. 나 홀로 안 좋은 말을 잔뜩 내뱉은 다음에 투자자들의 우려가 증폭되는 이런 상황은 상대적으로도 팔로알토의 주가가 더 하락폭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민캐스터의 GE 버노바 어떤 소식을 가지고 왔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는 GE 버노바가 이 미국 밖에서 처음으로 또 육상 풍력 리파워링 계약을 따냈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대만 전력공사와 함께 계약을 맺고 기존 터빈 25기를 최신 업그레이드 키트로 교체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번 발표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B20 정상회의에서 나왔습니다. 이 GE 버노바는 미국에서 이미 6,000기가가 넘는 터빈을 새롭게 리파워링 해온 경험을 또 바탕으로 했고요. 이번 프로젝트 역시도 그 연장선에 있다고 함께 설명을 했습니다. 이 계약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자면 1.5메가와트급 터빈 25기에 대한 업그레이드 키트 공급이 함께 포함되어 있고요. 또 향후 5년간 운영과 보수의 서비스에 대한 내용도 함께 제공된다고 합니다. GE 버노바는 이번 리파워링을 통해서 터빈의 수명을 또 기존의 수명보다 더 늘리고 또 성능과 신뢰성까지도 함께 챙겨가겠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이번 프로젝트가 대만의 탈탄소 목표와 또 에너지 안보 강화에도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 이렇게 리파워링 능력을 적용하는 건 미국 밖에서 적용을 하는 건 처음이기 때문에 대만 전력공사와 협력하게 되는데 큰 의미를 뒀다라고 언급을 했고 또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전체 설비의 생애주기 가치를 높이는 데 보다 집중하고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뭔가 이 전력 인프라 기업들은 좀 먹거리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 포착이 되는데 앞으로도 이 리파워링 계약을 통해서 어떻게 좀 새로운 업그레이드 키트로 교체한 게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GE 버노바가 대만 쪽에 계약을 따냈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짚어봤고요. 저는 다음으로 윌리엄 소노마의 실적 내용 한번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윌리엄 소노마는 주방용품 관련 기업입니다. 네. 혹시 민캐스터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10월쯤 트럼프 대통령이 가구 업체들에 대해서 기억합니다. 관세를 잔뜩 매기겠다고 언급을 했을 그래서 당시에 여기 이 섹터에 왜 관세를 매길까? 저희가 그때 맞아요. 꿀꿀이 얘기를 했었는데 무슨 뭐 가죽과 천으로 뒤덮인 가구, 뭐 서랍장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anyway 어쨌든 실적에 대한 내용 함께 짚어보도록 네. 할게요. 3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3분기 EPS는 $1 96센트, 매출은 18억 8천만 달러로 모두 예상치보다 높은 호실적이 나왔고요. 지금 주가를 보시면 그의 정비례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프리마켓에서 1% 넘게 좀 좋은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점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윌리엄 소노마는 효과적인 운영 모델, 다각화된 브랜드 포트폴리오, 그리고 견조한 온라인 매출을 굉장히 잘 이루어낸 한 분기였다라며 자체적으로 호평을 했다고 하고요. 또 제품 개발, 고객 서비스를 당연히 주력으로 하지만 이외에도 거시경제적,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거시경제적인 불확실성이라고 한다면 뭐 경기 침체, 소비 둔화 같은 것들이 있겠고 지정학적인 불확실성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관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로라 알버 윌리엄 소노마 CEO는 CNBC의 매드머니에 출연해서 관세의 영향이 생각보다 더 크고 더 길 것 같다, 더 오래 갈 것 같다 라면서 뭐 일정 부분 우려를 표하는 말을 남기긴 했다고 합니다. 다만 연말쯤에는 관세에 대해서 완화된 발표가 다시 한번 나오기를 기대를 한다라는 말도 남겼다고 하고요. 그나마 긍정적이라고 한다면 관세가 여기서 더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다고 해요. 제가 뭐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0월에 가구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30%까지 올리겠다는 공표를 한번 했습니다. 적용 시점은 내년 1월 1일부터라고 하니까 사실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가구 관련주들은 다시 한번 좀 긴장을 하면서 여기에 좀 대비를 하고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좀 풍기고 있다라는 점은 선제적으로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윌리엄 소노마는 관세 누적 영향은 이번 분기, 그러니까 3분기보다 다음 분기, 4분기에 더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관세 피해를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공급 업체들과의 계약을 협상 중에 있고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그러니까 탈중국을 하려는 그런 공급망 다변화의 측면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관세로 인한 그런 가격적인 피해들은 있지만 고객들에게 그 가격을 전가하는 가격 인상은 신중하게 검토를 할 것이다. 네. 다만 연말로 갈수록 고객들이 기대했던 할인이라든지 그런 프로모션은 없을 것 같다라는 말도 함께 나왔다고 합니다. 가이던스는 괜찮았습니다. 2025년 연간 영업마진 성장률이 17.8%에서 18.1%로 제시가 됐는데 이전에는 17.4%에서 17.8%로 제시가 됐다고 하니까 확실히 상향된 부분이 보이고요. 또 2025년 연간 순매출 성장률은 0.5%에서 3.5%, 2025년 연간 브랜드 매출 성장률은 2%에서 5% 정도로 네. 기존 수치와 동일하게 좀 유지를 한다고 합니다. 홈디포, 로우스 때도 제가 함께 말씀을 드렸는데 모기지 금리가 이전에 비하면 많이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여전히 미국의 주택 시장은 좀 침체가 되어 있다라는 점이 이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반증이 되어줬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윌리엄 소노마는 나름 나쁘지 않은 매출을 발표를 했다라는 점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 3분 정도가 남았네요. 민캐스터가 보고 있는 지금 혹시 나온 속보들이 있다면 혹은 지금 시장에 변동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볼까요? 저희 주가 흐름 먼저 가볍게 좀 체크를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기분 좋으니까 두 번 체크하죠. 맞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아까보다 조금 더 상승폭을 키워가는 모습이 좀 펼쳐지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11월에는 역사적으로 좀 증시가 강하다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동안은 좀 랠리에 대한 탄력을 받아가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시장만 보면 11월 같다라는 말이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이 히트맵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면요. 전반적으로 또 기술주 위주로는 잘 가고 있는 가운데 풀밭. 그렇죠. 상대적으로 좀 반면 방어주 섹터들은 좀 떨어지고 있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고요. 네. 어쨌든 좀 오늘 상대적으로 투심이 위축된 만큼 기술주랑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좋긴 하지만 방어주 섹터 쪽으로는 약간 약하다. 이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현재 시장 상황이 어떤지까지 체크를 해봤는데요. 기분이 좋으니까 계속 이 맵을 좀 틀어놓고 있고 싶을 정도로 좋습니다. 엔비디아 호실 쪽의 영향을 시장에 아주 기분 좋게 좀 받아들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볼까요? 아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네. 오늘 장을 좀 기분 좋게 시작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맞아요. 저희도 퇴근길이 조금은 가벼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밤 10시에는 언제나 PM10!